당신 금주 맞지? 그냥 가세요. 나를 모른 척 하세요. 당신 금주 맞지? 그냥 가세요. 제발 나를 모른 척 하세요. 저희 집의 안주인이 왜 15년 동안 지하도 바닥을 기어야 했을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시궁창에 몸을 던진 한 어머니의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진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시청역 지하도로 불어들어오는 겨울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후벼 파듯 사람들의 옷깃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죠. 퇴근 시간대를 훨씬 넘긴 저녁 7시 45분, 지하도 특유의 눅눅한 공기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석주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진 탓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놓고 2시간을 넘게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수익성을 주장했고 석주는 리스크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정은 다음 주로 미루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일이 점점 흥미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석주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 공간에 오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하도 특유의 인간관계, 그 무언의 위계 질서가 석주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도 있구나. 지하도의 음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석주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간극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성공이 그 누군가의 실패 위에 지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것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석주는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권 진출을 접은 대신 건설 컨설팅 업체를 차려 제법 이름을 날렸고 강연 요청과 자문 계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객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여러 사회단체의 이사로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인생 후반부를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석주 자신은 그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늘 빠져 있다는 느낌. 그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계속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망.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공백의 이름을 굳이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것을 무시할수록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춘 것은 정말 아무 이유도 없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도 한쪽 벽면, 늘 그렇듯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던 자리. 그곳에는 오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노숙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해진 패딩을 껴입은 중년의 여인이 종이 상자 앞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몇 가닥 남은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의 일부가 드러나 보였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애써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석주가 그동안 수없이 보아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한 발자국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심장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숙자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얼굴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온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매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 눈매,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너무도 익숙한, 그러나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눈매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5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수없이 그 얼굴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기억의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그의 입술 끝에서 맴돌았습니다. 금주. 한때 그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으며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 15년 전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석주는 이제 더 이상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을 모두 합친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석주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착각일까봐, 그리고 혹은 정말 그녀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둘 사이를 무심하게 지나갔고 지하도의 소음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자 노숙자 여인은 본능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또 다른 거절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를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들이받은 듯 보였습니다. 움푹 패인 볼, 갈라진 입술, 거칠어진 손가락. 날씨가 추워서인지 반복되는 세척 때문인지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눈동자 깊숙이 남아있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표정. 석주는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금주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그 끝에 끼워진 녹슨 가락지 하나. 한때 결혼식 날 서로의 손에 끼워주며 웃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미래가 이토록 밝게 보인 날이 있었다니.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형태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제된 디자인, 그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안쪽 표면. 모두가 여전했습니다. 그 가락지를 보는 순간 석주의 가슴이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직도 저걸 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주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제발. 그 목소리는 낮았고 부서질 듯 가늘었으며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어떤 설명도 어떤 재회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모든 말들이. 석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둘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고 지하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석주에게 그 공간은 갑자기 진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도 시간도 모두 멀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내가 벌을 받는 걸까? 그날의 겨울은 그렇게 그의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주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그저 석주의 구두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고 마치 그 위에 새겨진 먼지 하나하나를 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가장하고 있었죠. 아니, 가장했다기보다는 이미 수년간 익숙해진 체념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그 표정은 오랫동안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할 때의 표정, 욕설을 들을 때의 표정, 돈이 없다고 말할 때의 표정. 금주는 길 위에서 살아오면서 무수한 표정들을 습득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금주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길이 있는데 왜 이 사람과 이 장소에서 다시 마주쳐야 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이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얼굴, 수연이가 처음 웃을 때의 모습, 민우가 돌을 지났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대문을 나서던 날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도장을 찍던 순간의 손떨림, 그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그 순간의 느낌.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리움이 뒤엉켜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이라도 보였다가는 그동안 버텨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절대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약함이었고 약함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를 만져봤습니다. 낡고 녹슨 그 금속이 여전히 자신의 손가락에 맞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로서의 마지막 증거. 한편 석주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좀처럼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 은퇴 후 구매한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 정갈하게 정리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청역 지하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석주는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서랍을 열어 그동안 꺼내보지 않으려 애썼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주가 사라진 뒤 집 안구석에서 발견했던 그것. 그는 그 수첩을 몇 번이나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버리는 것이 금주를 완전히 지우는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수첩의 첫 장에는 그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누르는 압력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이 떨린 상태에서 쓴 것처럼. 당신과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나는 어둠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석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문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배신감이 앞섰습니다. 설명 하나 없이 떠나버린 아내에 대한 원망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죠. 그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무슨 어둠이 되기로 했다는 건지 자신과 아이들을 버렸으면서.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하도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 그리고 그것이 이 문장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15년 전을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기억은 자연스럽게 그 시절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정치권 진출을 앞두고 있던 석주는 처가의 부도설로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의 냄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는 그 스캔들이 터질 경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전 대선 출마자가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치권의 파벌 싸움 속에서 장관급 자리까지의 여정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막내 아들 민우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 감당하기 힘든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로는 한국에서 수술이 불가능했고 미국으로의 치료 여행이 필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3억 원대의 수술비를 제시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를 살리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그런 악의적인 시간들이었죠. 아들의 생명인가, 자신의 꿈인가, 가족의 미래인가, 자신의 야망인가. 그런데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금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녀가 형 석태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대화 속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녀가 사라진 뒤 그는 아이들을 지키는 아버지로 살아왔고 성공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말로 15년을 버텼습니다. 그 말로 자신을 납득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하도에서 마주친 금주의 모습은 그 모든 자기 합리화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은 말도 되돌려달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석주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진실을 외면한 건 아닐까?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금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제발. 그 말은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5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 더 이상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금주는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던 느낌. 마치 이미 무언가가 끝나버렸다는 예감처럼 몸속을 스쳐가던 불안. 그것은 예감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아이들은 평소처럼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5살, 민우는 3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잠들기 전까지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는 뭔가를 느낀 걸까요? 엄마가 사라질 것이라는 본능적 예감을 말입니다. 엄마, 내일도 같이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응, 엄마가 항상 너랑 함께야. 금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것을 알면서. 민우는 열로 인해 숨이 가빴습니다. 아직 회복 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어린 몸이 그 충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주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그날 밤 내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대신 느끼고 싶다는 절절한 소원이. 다음 날 석주의 형 한석태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금주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느낌뿐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석태는 늘 그랬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로서의 책임감 혹은 그것을 가장한 통제욕.
그는 가족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돌아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석태의 사무실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계산된 듯 일정했고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석태의 학위증과 수상 내역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 최고의 지위에서 물러난 실업가였던 그는 이제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는 물건들로만 가득한 공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금주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이미 하나의 선택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말입니다. 재수 씨도 알다시피 지금 석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석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계산된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가의 부도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석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기류,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누가 떠올랐고 누가 떨어졌는지, 석주의 파벌에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언론의 눈치, 보수 진영의 유력 일간지들이 이미 해당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금주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애써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마지막 말. 재수 씨가 떠나야 합니다. 그 문장은 너무도 간단했고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금주는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태는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여자가 되면 됩니다.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아내, 남편을 배신한 여자. 그래야 석주가 살고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론은 그렇게 흐를 것입니다. 석태의 말 속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금주가 떠난다면 모든 시선은 금주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석주는 그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처가의 스캔들은 무책임한 아내의 불륜으로 소급될 것이고 석주는 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론은 대개 피해자에게 동정적입니다. 수술비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것도 석주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처럼. 금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오는 듯했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 말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석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기상청 예보관처럼.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새로운 양육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 의외로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 말에 금주는 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비통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이들은 엄마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잊어야만 하는 걸까요?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기억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을 거부하면 민우의 수술은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석주에게도 형 석태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는 이미 금주를 선택지로 계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자신의 삶이냐, 아이의 생명이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주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아직 아이들의 엄마였고 석주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곧 세상에서 지워질 사람이었습니다. 버스는 강남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비싼 식당, 명품 매장, 모두 석주가 지향하던 세계였습니다. 금주도 한때는 그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자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하나씩 끈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손을 놓았고 민우의 이마의 열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석주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얼굴, 모든 것을 서서히 저 멀리로 밀어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합의이혼 서류 앞에 앉았을 때 금주의 손은 떨렸습니다. 검은색 서명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석주는 같은 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석태의 지시에 따라 석주는 이 모든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금주가 자의로 떠난 것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굽어졌습니다. 금주, 그녀의 이름. 그러나 그녀는 끝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실제 음향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석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그를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이 선택을 막으려 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어그러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혼을 거부했을 것이고 그러면 민우의 수술이 지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움받는 편이 낫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악인이 되는 것, 나쁜 엄마가 되는 것, 떠난 여자가 되는 것. 대문을 나서던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수연의 울음이 더 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금주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금주는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의 얼굴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석주가 나타날 수도 있었고 그러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속에는 진실이 있을 것이었고 그 진실은 모두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입자들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녀의 선택을 확인하듯이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증명하듯이 그렇게 금주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뒤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 자체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서 사라진 반찬 하나. 엄마가 늘 챙기던 그 반찬. 아침마다 들리던 발소리의 부재. 그 특정한 향수 냄새. 엄마의 목소리.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집이라는 공간을 낯설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방의 가구 배치만 바뀌어도 남집처럼 느껴지듯이 엄마의 부재는 전체를 낯선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석주는 아이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으며 밤에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의 불안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낯설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아이였습니다. 5살 수연에게 엄마의 부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 그리고 어른들이 애써 피하는 질문들. 엄마는 어디 갔어? 아빠의 대답은 늘 모호했습니다. 엄마가 일이 있어서 가신 거야. 그럼 언제 와? 곧이야.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스스로 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다. 그 생각은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이유 없는 상실보다는 이유 있는 배신이 더 견딜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있는 배신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라면서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공부도, 일도, 인간관계도 스스로 책임지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방문이 있을 때면 수연은 아빠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일로 바빠서 못 오신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거짓말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빠도 자신도.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봐왔으니까요. 사춘기 시절 친구들이 엄마 자랑을 할 때면 수연은 가만히 웃으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 하세요? 일하고 있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수연에게는 그런 질문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던 것일 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수연은 자신이 엄마가 되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면서도 한순간에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 그 두려움을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도 두려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감정의 벽이 무너질까 봐서였습니다. 그 벽은 견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엄마의 부재는 또 다른 형태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병원 냄새. 그것은 민우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각인된 냄새였습니다. 소독약과 피,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의사들의 부드럽지만 신뢰할 수 없는 목소리. 그리고 엄마가 없는 회복의 시간들. 3살의 민우는 아직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몸이 아팠는지, 왜 잠을 깼을 때 엄마가 없었는지, 왜 아빠의 얼굴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했는지.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친절은 엄마의 손길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민우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엄마가 없었을까? 그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는 수술 때문에 떠난 거 아닐까? 나 때문에. 그 질문은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고 민우는 결국 그 답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엄마는 필요할 때 없던 사람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논리는 비록 어린 마음의 산물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차갑게 만들었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민우는 일부러 냉소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웃으며 넘겼고 사랑이나 희생 같은 말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자국은 민우의 가슴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길쭉한 흉터, Y자 모양. 그는 목욕할 때마다 혹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 자국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질 때마다 그 흉터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떠나간 아이, 혼자 살아남은 아이. 한편 석주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좋은 학원을 다니게 했고 좋은 학교에 보냈으며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석주는 알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이들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15년 동안,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의 마음에는 거대한 빙벽이 쌓여갔습니다. 그 벽은 엄마를 향해 있었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예고 없이 누군가가 사라져버리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 그 누구도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벽, 그리고 그 벽의 반대편에서 금주는 여전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거리에서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금주가 대문을 나선 그날 이후 길은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석태가 몰래 손을 써서 작은 여인숙을 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지나지 않아 끝났습니다. 석태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는 정치인의 스캔들 한가운데 휘말리면서 금주는 그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류의 삶은 예상보다 가혹했습니다. 첫 겨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고 밤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금주는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시청역을 떠돌며 밤을 지샜습니다. 역의 지하도가 상대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지하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 정신질환자, 한때 중산층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금주처럼 갑자기 떨어져 나온 사람들. 금주는 지하도에서 만난 봉자라는 여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자는 10년을 길 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지, 아가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길도 변한다. 너도 변한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아. 봉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금주가 물었을 때 봉자는 잠시 웃고 나서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살아가는 거야. 봉자는 금주에게 길에서의 생존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봉사단체가 따뜻한 국을 나누어 주는지, 어느 병원이 무료로 상처를 치료해 주는지, 어느 경찰관이 비교적 친절한지, 그런 정보들이 길 위에서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금주는 또한 자신의 과거를 최대한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대학원을 나왔다는 것도, 중산층 가정의 며느리였다는 것도,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도, 마치 그것들이 가면을 써야 할 것처럼,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봉자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당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봄이 왔을 때 금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꽃향기, 녹색 싹, 따뜻해지는 공기, 길 위에서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금주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봄은 계절의 시작이고 아이들의 생일이 들어있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4월, 수연의 생일. 그날 금주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수연이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8살일까요? 케이크는 먹었을까요? 엄마 없이도 행복했을까요? 5월, 민우의 생일.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주는 시청역 지하도의 한 구석에서 종이와 펜을 구해 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특별한 날들에만, 아이들을 본 날, 눈에 흔적이 보인 날, 혹은 특별히 그리운 날에 그 일기장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손도 떨렸고 글씨도 지저분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연이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할까? 나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를. 민우가 다리를 저렸다. 뭔가 다쳤나? 제발 다친 게 아니기를. 그래도 난 갈 수 없다. 두 번째 겨울이 오자 금주는 늙어 보였습니다. 30 초반의 여자가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절망. 그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빨리 낡아지게 하는지를 금주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살았습니다. 왜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될까봐, 혹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차라리 살아있으면서 멀리서라도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세 번째 봄, 금주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처음 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수연이가 학교 가는 길에 금주가 숨어 있던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수연이. 그녀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다른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였나 봅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금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생각하며 견디었는지. 하지만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나타나면 그 아이의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주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늘 수연이를 봤다. 웃고 있었다. 내가 없어도 잘 자라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었다. 네 번째 해, 금주는 병에 걸렸습니다. 약한 폐렴이었습니다. 길 위에서는 감기도 죽음의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봉자가 금주를 응급실로 끌고 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소외된 병원. 그곳의 의사는 금주의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봐온 사람의 표정으로 그곳에서 금주를 돌본 사람은 간호사 한 명이었습니다. 초은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자였습니다. 초은은 금주에게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아줌마 아이들 있으세요? 어느 날 초은이가 물었을 때 금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2명. 초은은 금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요? 금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초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엄마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엄마가 무섭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지금도? 네. 여전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몰라서. 초은은 금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아이들이 아줌마를 찾고 있을까요? 금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혹은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이 금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5번째 해, 금주는 다시 길로 나왔습니다. 폐렴은 치료되었지만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청역 지하도에서 그녀는 석주를 만났습니다. 금주가 길 위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겨울, 석주와 마주친 그날 밤, 금주는 길 위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신체의 거부였는지 심리적 붕괴였는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그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석주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했고 강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 중인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청역 인근에서 쓰러진 여성분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이 석주의 번호를 알게 된 것이 말입니다. 금주의 지갑에는 낡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석주를 기혼 남편으로 기록하고 있는. 석주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너무 오래 입에 올리지 않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설임 끝에 나온 대답은 생각보다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갑니다. 마이크를 놔두고 나가면서 석주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석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사는 석주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15년을 모셔온 이 사람이 처음으로 보이는 당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석주에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갑자기 남의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속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이렇게? 하지만 그 질문들은 끝내 대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소독약과 피,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 석주는 이 냄새를 이전에 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수술 전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석주는 금주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금주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여성. 직원은 잠시 전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 의심.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그 단어는 마치 벼락처럼 석주를 내려쳤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수연과 민우는 어색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석주가 급히 아이들을 부르자 두 아이는 이상한 표정으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받은 호출 하나로
응급실이? 아빠 뭔가 일 있어?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냥 와보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를 보지도 말을 건네지도 못한 채 아이들은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머릿속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날짜 12월 15일. 정말 이날이 맞는지 민우는 아버지의 표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있나? 언제였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아이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우는 두 손을 꽉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래? 석주의 물음에 수연은 잠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 속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결국 세 사람은 차례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금주의 모습은 석주가 기억하던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15년 전의 모습도 아니었고 지하도에서 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작아 보였고 너무도 지쳐 보였습니다. 숨소리조차 기계에 맡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만 남겨져 있는 것처럼 수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사람이 엄마라고? 그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병상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간호사가 건네준 소지품 봉투가 침대 옆에 놓였습니다. 낡고 해진 보자기 하나. 그것이 고작인가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15년을 담기에는 너무나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보자기를 펼치는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마치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처럼 보자기 안에는 민우의 베넷 저고리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15년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초등학교 성적표들, 수연 전 과목 A, 민우 수학 A, 과학 A. 그녀는 아이들의 성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들은 모두 석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정치인 한석주,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주도, 건설 컨설턴트 한석주, 다시 활약. 은퇴한 정치인의 제2의 인생. 그녀는 길 위에서 살면서도 가족의 소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문과 뉴스레터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봉자에게서? 아니면 복지관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베넷 저고리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천 조각 하나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곳곳에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날짜별로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겨울. 온몸이 차갑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늘 수연이 회사 앞을 지나갔다. 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 멀리서라도 웃는 얼굴을 보니 괜찮았다. 민우 병원 가는 날. 혹시 마주칠까봐 골목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엄마가 무슨 엄마인가. 죄책감으로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오늘 수연이가 10살이 되는 날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얼마나 예쁠까?
생일 선물은 못 해주겠지만 먼 곳에서 축복한다. 내 아가 행복해. 민우가 병원을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복이 잘 되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누구든, 날씨가 좋은 날, 좋은 날씨에 왜 마음은 자꾸 무거울까? 아이들을 버린 죄책감?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겁다.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자. 멀리서 하는 사랑이라고. 그 문장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그녀의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버렸던 것입니다. 민우의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실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원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의식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뒤에도 석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금주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기록들은 그가 알고 있던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은 그 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방에 들어가 그 일기장을 밤새 읽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엄마의 필체로 적힌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떠났어? 그 질문 앞에서 석주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그 대답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알면서도 석주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곧장 형 석태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무실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오히려 석주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15년을 흔들리며 살았는데 형은 이렇게 평온했습니까? 그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형이 알고 있었지? 그 서류들은 금주가 남긴 일기와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석태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석태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금주가 남긴 편지, 형이 가로챘던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그녀와 접촉했던 거야? 그 여자가 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형이 도와줬어? 하나하나의 질문이 석태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석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는 모르신다.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말이 석주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선택한 게 아니야. 형은 남의 인생을 대신 결정했어. 그 말에 석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형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결과는 성공했다. 석주, 너는 성공했다. 정치권에서도 사업에서도 그 성공이 누 위에 세워진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이라는 거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그 말은 철학적이었고 냉담했고 그리고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내 아내를 노숙자로 만들었다. 그게 모르고 있는 상태로 15년을 살게 했다. 내 아이들이 엄마를 원망하게 만들었다. 그걸 또 뉘우치나? 아내는 살아있지 않은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나? 무엇이 부족한가? 석태의 말에는 선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 순간 석주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형을 존경했고 의지했고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위에 쌓여있던 신뢰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형 나한테서 떨어져. 석주는 생애 처음으로 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금주는 지하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그 대비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그의 내면은 이미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치, 명예, 성공.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석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형의 잘못을 보지 못한 자신, 아내의 침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았던 자신, 그 모든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중환자실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낮 동안 분주하던 병원은 밤이 되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줄어들고 기계음과 간간히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석주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진실을 마주한 탓인지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멈춘 자리에는 후회와 자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금주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몰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형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그것도 사랑이었을까요? 몰라주는 것도. 수연과 민우는 병실 안에서 번갈아 금주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시간 동안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장면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기억. 엄마는 자신에게 사과를 사줄 때마다 처음 한 입은 자기가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집으로 돌아오던 풍경. 엄마는 자신을 더 크게 덮어주려고 자신의 어깨를 젖혔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이마에 입 맞추던 감각. 그 감촉. 그 모든 기억이 그동안 일부러 닫아두었던 서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수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민우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시선을 쉽게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손은 너무도 차가웠고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익숙했습니다. 기억 속에는 그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안아주던 것. 그 손이 자신의 이마의 열을 재던 것. 그 손이 자신의 가슴의 수술 자국을 부드럽게 쓸어주던 것. 엄마가 내 곁에 없었던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민우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꿈에 있었다. 엄마는 내가 회복될 때 기도하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의 모니터들이 끝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가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금주도 아직 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계속. 그 순간 수연은 엄마의 손가락이 움직인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수연의 울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아빠 엄마 손이. 그녀의 말에 석주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호출되었고 그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금주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선이었지만 그녀는 분명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힘은 없었고 호흡은 여전히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 속에는 15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금주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다시 내 앞에 있구나. 그녀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내 아이들아. 고맙다. 그 마음은 눈물이 되어 조용히 아이들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무릎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밤 중환자실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15년의 오해와 침묵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석주는 계절이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금주의 상태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의식은 점차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웃는 법을 되찾고 있었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수연은 매일 저녁 엄마의 곁에 앉아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제안이 통과했어. 내가 주도적으로 한 프로젝트야. 기억나? 그 센터 개선 사업.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 금주는 눈빛으로 응했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을 이렇게 움직여봐. 천천히. 의사도 놀랐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보통 이 정도 뇌출혈은 장기 재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주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초은이가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무가 아니었지만 금주를 보살폈습니다. 아줌마, 아이들이 자주 와요? 그게 최고의 약입니다. 초은은 금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해와 동정,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줌마가 버려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선택한 거였던 것 같아요. 금주는 초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서툴렀지만 그 손의 압력은 명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처음 발음한 말이었습니다. 퇴원이 결정되자 집안에서는 소란이 피었습니다. 수연과 민우는 집을 정소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마음도 정리했습니다.
석주는 어떻게 금주를 맞이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집 앞 정원에 목련나무를 심기로. 금주가 예전에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봄 되면 꼭 다시 피는 게 좋다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흙을 고르고 나무를 심는 동안 석주는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곳이어야 한다. 아이들도 가세했습니다. 민우가 흙을 파고 수연이가 나무를 꼬박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따뜻한 물을 붓자 나무는 부드럽게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야. 석주가 말했을 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보실 거야. 함께 퇴원하던 날 금주는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의 모습은 기억과 달랐습니다. 이전에 차갑고 정돈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4개의 수저가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컸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금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차려준 아침밥을 천천히 먹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감사 인사를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 수연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금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수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 악역을 하지 않았으면 민우가 살아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금주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도 외로워도 너희들이 살아있으니까. 민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는 시간들. 그 침묵 속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부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견뎌낸 자신과 엄마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들었던 엄마의 일기. 민우 병원 가는 날. 혹시 마주칠까봐 골목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 문장이 민우를 울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석주는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 저녁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수많은 희생들, 그리고 이제야 마주한 진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고. 대신 눈앞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석태와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끝났습니다. 석주는 그의 회장직을 박탈했고 법적 처벌도 추진했습니다. 검찰에 신고한 것은 금주 자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언 이후 석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쓸쓸하게 느껴졌을 그 빗소리가 그날만큼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금주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비는 슬프지 않네요.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씻어내는 비니까요. 흩어졌던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침묵은 이제 말이 되었고 그 말은 모두를 치유했습니다. 빗물에 씻기지 않던 그날의 진실은 이제 가족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목련나무는 작지만 단단하게 자라났고 이제 첫 번째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예쁜 흰 꽃들. 그것들이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나며 봄의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금주는 휠체어에서 거의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목발을 사용해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는 정원에서 목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민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금주가 말했을 때 수연은 엄마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음 봄에는 더 많은 꽃이 필 거야. 금주는 아들의 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볼 거야. 석주는 창가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밑에는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회는 아마 평생 남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4개의 수저, 4개의 밥그릇, 4개의 국그릇. 금주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약간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연은 자신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가 정원의 목련을 봤다.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빠도 민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감사한다. 그 엄마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그 엄마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함께 있다는 것에. 민우는 수술 자국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예전처럼 그것을 만질 때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자국을 봐주겠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주는 아직도 기리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도 그 기억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날의 저녁 한 가족이 정원에 앉아 목련꽃을 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부모가 늙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모두가 함께하는 평범한 삶. 그것이 이들에게는 기적이었고 축복이었고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저녁 목련의 흰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그 꽃잎들은 마치 축복의 눈처럼 가족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팔을 맞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침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